안녕하세요. 도경구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발간한 책 프로그래밍의 정석 파이썬을 소개합니다. 인간이 발명하여 발전시킨 컴퓨터는 이제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기술한 프로그램으로 제시해야 비로소 컴퓨터는 그 논리대로 빈틈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문제를 풀어줍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창작은 문제를 이해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의 창작은 활용 분야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맞춤 제작된 프로그래밍 언어 및 환경이 속속 등장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창작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 및 비즈니스에서는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에 기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은 데이터 과학자가 스스로 만들고, 로봇 제어 프로그램은 로봇 엔지니어가 스스로 만들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영상 제작자가 스스로 만들고, 주식 매매 프로그램은 주식 매매 전문가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창작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전문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될까요? 누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1995년에 한 말입니다. 프로그램에는 문제풀이의 과정이 명확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능력 향상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풀이 능력의 함양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말입니다. 컴퓨터와 공생해야 하는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단순 습득 지식보다 논리적 사고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한 것입니다. 전문 직업인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프로그램 논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제어 구조를 설계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프로그램이 다루는 기본 데이터인 문자열과 수를 계산하는 식의 구문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키보드 문자와 문자열을 먼저 이해하고 정수와 실수를 다루는 수식을 세우는 방법과 실수 계산의 한계를 공부합니다. 2장에서는 변수와 함수를 차례로 배웁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중간 계산값을 기록해두는 수단인 변수를 만들고 관리하는 지정문의 구문과 실행 의미를 공부합니다. 이어서 코드를 부품으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함수의 개념과 구문 실행 의미를 공부합니다. 3장에서는 설정한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선택 및 반복 제어 구조를 공부합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데 쓰는 논리식을 세우는 방법을 먼저 이해한 다음 선택 제어 구조인 if-else 선택문과 반복 제어 구조인 while 반복문의 구문과 실행 의미를 공부합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제귀 함수와 반복 구조의 설계 원리를 체계적으로 파헤칩니다. 4장에서는 자연수의 기납 구조를 바탕으로 하향식으로 사고하여 제귀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제귀함수의 규칙적인 구조 변환을 통하여 제귀함수의 구조가 상향식으로 사고하여 작성한 반복 구조와 원천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탐구합니다. 아울러 나노풀기 기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학습합니다. 5장에서는 리스트 정렬 문제를 푸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동원하여 제귀 함수 및 반복 구조를 학습합니다. 리스트도 귀납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렬의 대상이 되는 리스트 구조를 공부하면서 리스트와 여러 연산자를 공유하는 시퀀스 구조인 튜플과 정수 범위를 다루는 방법도 함께 공부합니다. 6장에서는 리스트 검색 문제를 풀면서 절기함수와 반복 구조를 공부합니다. 이미 리스트의 순차 검색에 비해서 나눠 풀기 기법을 적용한 정렬된 리스트의 이분 검색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전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아울러 텍스트 파일에서 문자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법을 문자열 검색 사례를 가지고 학습합니다. 7장에서는 재규 호출을 거듭할수록 호출 횟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여 순진무구하게 구현하면 실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탐구합니다. 재규 호출 횟수가 증가하면서 동일한 호출의 중복 횟수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표체버 풀기 기법을 쓰면 중복 계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피보나치 수열, 조합, 1까지 줄이는 최소 스텝을 계산하는 문제 사례를 차례로 탐구하면서 표체버 풀기 기법을 학습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호출의 중복이 없어서 계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문제도 하노이탑 문제 사례를 통하여 공부합니다. 8장과 9장에서는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8장에서는 퍼즐 게임인 수도쿠를 구현하고 9장에서는 카드 게임인 블랙잭을 구현합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표준 입출력 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8장은 중첩 루프를 활용하여 2차원 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숙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9장은 집합과 딕셔너리 같은 데이터 구조와 모듈 활용, CSV 형식의 데이터 기록 및 관리 개념을 익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와 같은 예외 상황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예외 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 학습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구문과 의미가 간단 명료하여 비교적 배우기 쉬운 파이썬을 선택합니다. 이 책은 프로그램 제어 구조의 설계 원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파이썬이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구조와 편리한 라이브러리 기능을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구현하는 원리를 익히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파이썬 언어가 제공하는 다른 기능을 알아보려면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나 튜토리얼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파이썬이라는 특정 언어로 제어 구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배운 지식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는 누구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초보자용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논리의 기본이 되는 제어 구조의 원리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개발자들에게도 제어 구조의 원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책 내용 전반을 차례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유튜브 비디오 강의가 함께 제공됩니다. 책을 읽고 비디오 강의를 시청하고 책에 있는 실습 문제와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이사이에 적절히 배치한 실습 문제는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각 장의 뒷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는 그 장에서 다룬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문제는 모두 해당 코드가 공개됩니다. 그렇지만 문제풀이는 각자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터이니 모두 해당 코드를 보지 않고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코드는 생능출판사 홈페이지나 저자의 홈페이지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단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요약하고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유일한 길은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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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연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이를 실행하는 기계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계산하여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이해하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는 컴퓨터 하드웨어 프로세서가 계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지,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는 표현 방식이 전혀 달라서 인간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게다가 컴퓨터 기종별로 기계어가 조금씩 달라서 기종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인간의 사고 논리 전개를 표현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여 컴퓨터 기종에 무관하게 두루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은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가상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에 설치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역할을 합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소프트웨어는 파이썬 공식 사이트인 python.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 다운로드 메뉴에 마우스를 옮겨 놓으면 여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자 이 버튼을 클릭하여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설치 방법은 운영체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내려받은 파일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면 아이들이라고 하는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이 같이 설치됩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약자로 IDE라고 많이 부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편집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설치된 파일 중에서 아이들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실행창이 나타납니다. 이 실행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즉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가 깜빡거리는데 이를 커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입력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턴 키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하여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행창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대로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식을 공부합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식은 계산하면 값을 내주는 프로그램의 핵심 구조입니다. 수식을 계산하면 결과값으로 수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5는 수식이고 이 수식을 계산하면 8이라는 수가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문자열식을 계산하면 결과값으로 문자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푸 곱하기 5를 계산하면 푸 문자열을 5번 이어붙인 이와 같은 문자열이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식에는 문자열 계산을 하기 위한 문자열식과 산수 계산을 하기 위한 수식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문자열과 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 계산을 하기 위하여 세우는 식을 작성하는 문법과 의미를 공부하겠습니다. 문자열을 공부하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보면 키마다 문자가 하나 이상 배정되어 있습니다. 영문 알파벳, 한글 문자가 가운데 모여 있고 숫자와 기타 다양한 기호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키보드에 키를 하나 누르면 그 문자를 눌렀다는 신호가 컴퓨터로 전달되는데 이를 키보드 입력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모두 자연수로 처리하므로 문자별로 자연수 값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문자를 자연수 값으로 바꾸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반대로 자연수 값을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영문자 키보드 인코딩 표준은 ASCII입니다. ASCII는 128개의 문자가 각각 0에서 127까지 사이의 코드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ASCII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ASCII 코드 표가 있습니다. 10진수로 0에서부터 127까지 코드에 키보드 문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어하는 용도로 쓰는 문자는 0부터 31까지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27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가능한 문자는 32부터 126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ASCII 코드는 48부터 57까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알파벳 대문자는 65부터 90까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알파벳 소문자는 97부터 122까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자는 양쪽 끝에 따옴표를 둘러싸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쌍따옴표를 둘러싸도 되고요. 이와 같이 헛따옴표를 둘러싸도 됩니다. 인터프리터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H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인터프리터가 이해하죠. 또는 헛따옴표로 둘러싸도 마찬가지로 이해합니다. 문자를 따옴표로 둘러싸지 않으면 문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오류는 뒤에 따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별로 ASCII 코드 값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배정된 ASCII 코드 값은 이와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H 문자의 코드 값은 72죠. 반대로 코드 값을 가지고 해당 문자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코드값 72에 해당하는 문자는 H가 되겠습니다. 즉, ORD는 괄호 안에 주어진 문자에 해당하는 ASCII 코드값을 알려주고 CHR은 괄호 안에 주어진 ASCII 코드값에 해당되는 문자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ASCII 코드는 영문 알파벳 이외에 다른 문자는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SCII 코드를 확장하여 유니코드라고 하는 인코딩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유니코드로는 한글 문자도 모두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를 검색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에서 유니코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글은 첫째 버전부터 유니코드에 들어갔네요. 첫 버전은 7161개의 문자를 코드로 배정했는데요. 점점 변천해서 지금 현재는 143,859개의 세계의 거의 모든 문자들이 코드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유니코드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기억 문자에 해당되는 유니코드는 12593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으로 그 코드 값에 해당하는 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 책 22, 23쪽에 있는 실습 1.1과 1.2를 풀면서 ASCII 코드와 유니코드를 경험하고 넘어갑시다. 문자열은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문자를 차례로 이어 붙여놓은 것입니다.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합시다.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을 표현하려면 문자와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양쪽 끝에 붙여야 합니다. 이때 문자열 양쪽 끝에 붙어있는 따옴표는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문자열 구분 문자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인식하죠?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도 잘 인식합니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큰 따옴표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반드시 큰 따옴표로 끝나야 하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끝나야 합니다. 양쪽 끝에 다른 모양의 구분 문자를 사용하면 인터프리터가 문자열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 두 개의 문자열을 나란히 붙이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문자열을 붙이는 식을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여 세울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두 개의 문자열이 나란히 붙은 새로운 문자열이 생겨납니다. 두 개의 단어 사이에 빈칸을 띄우려면 빈칸 문자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빈칸 문자를 추가해도 되고 이와 같이 여기에 빈칸 문자를 삽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빈칸 문자가 들어가도록 식을 세워도 됩니다. 문자가 하나도 없는 문자열을 빈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빈 문자열은 구분 문자 사이에 전혀 아무런 문자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문자를 말합니다. 빈 문자열과 빈칸 문자가 하나 들어있는 문자열은 엄연히 다릅니다. 빈 문자를 이어 붙이면 문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주어진 횟수만큼 문자열을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푸 문자열 곱하기 5 하면 푸 문자열을 5번 나란히 이어 붙인 문자열이 생깁니다.
다운표는 문자열 구분 문자라는 특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열 같이 구분 문자 중에 하나를 문자열의 일부로 포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구분 문자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쌍따옴표를 구분 문자로 사용하면 됩니다. 쌍따옴표가 구분 문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헛따옴표는 문자열 내부에서 구분 문자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헛따옴표를 구분 문자로 사용하게 되면 첫 따옴표가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고 두 번째 따옴표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니 나머지는 파악할 수 없는 불순물이 되어 오류로 처리되게 됩니다. 굳이 구분 문자를 헛따옴표로 쓰고 싶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탈바꿈 문자인 역/ 문자를 활용하면 됩니다. 역/ 문자를 구분 문자의 앞에 붙이면 헛따옴표의 구분 문자 역할이 취소되면서 일반 문자로 탈바꿈합니다. 역/는 키보드에서 이와 같이 찾을 수도 있고 키보드에 따라서 원화를 가리키는 키가 영문을 선택한 경우에 역/로 할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책 27쪽에 있는 실습 1.3을 풀면서 탈바꿈 문자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프린트 명령을 사용하면 문자열의 계산 결과인 문자열의 내용을 실행창에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해야 할 곳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므로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하죠. 괄호 사이에 문자열 식을 넣고 실행하면 그 식을 계산한 결과를 실행창에 프린트합니다. 문자열을 프린트했으니 구분 문자는 사라졌음을 볼 수 있죠. 실행창에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문자열을 실행창에 배치하는 데 필요한 문자도 있습니다. 특수 문자로 취급하는데 탈바꿈 문자를 활용하여 표현합니다. 우선 많이 쓰는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n 앞에 탈바꿈 문자를 붙여 특수 문자인 세 줄 문자로 탈바꿈합니다. 키보드의 오른쪽에 위치한 엔터에 해당하는데 다음 줄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문자 t 앞에 탈바꿈 문자를 붙여 특수 문자인 탭 문자로 탈바꿈합니다. 키보드의 왼쪽에 탭에 해당하며 같은 줄에서 다음 구역으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8칸을 한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탭 문자가 다음 구역으로 어떻게 넘기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8칸을 한 구역으로 설정하니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문자열을 프린트하면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탭 문자가 오게 되면 1을 프린트하고 탭 문자는 바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구역의 시작 지점이죠. 그 다음에 또 1, 2, 3을 프린트하고요. 탭 문자가 다음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1, 2, 3, 4, 5를 프린트하고요. 그 다음에 탭 문자가 다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서 다시 1, 2, 3, 4, 5, 6, 7을 이 뒤에다가 프린트하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1을 프린트하고 탭 문자를 프린트해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 2, 3을 프린트하고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고 또 1, 2, 3, 4, 5를 프린트하고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1, 2, 3, 4, 5, 6, 7을 프린트했습니다. 세 줄 문자를 프린트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1을 프린트하고요. 세 줄로 넘기고 1, 2, 3을 프린트하고 세 줄로 넘기고 1, 2, 3, 4, 5를 프린트하고 세 줄로 넘기고 1, 2, 3, 4, 5, 6, 7을 프린트하고 세 줄로 넘기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1을 프린트하고 세 줄로 넘기고요. 1, 2, 3을 프린트하고 세 줄로 넘기고 1, 2, 3, 4, 5를 프린트하고 세 줄로 넘기고 1, 2, 3, 4, 5, 6, 7을 프린트하고 세 줄로 넘겼죠. 그래서 여기 빈 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29쪽에 있는 실습 1.4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탈바꿈 문자인 역/ 문자 자체를 문자열의 일부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 문자열을 프린트하고 싶다고 합시다. 프린트하고 싶은 쌍따옴표가 문자열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헛따옴표를 구분 문자로 사용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원하는 대로 프린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탈바꿈 문자 n이 세 줄 문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역/ 문자에서 탈바꿈 역할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역/ 문자를 탈바꿈하면 됩니다. 역/ 문자 앞에 탈바꿈 문자를 추가하면 역/ 문자가 앞에 탈바꿈 문자 때문에 탈바꿈 문자 역할이
해제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역수리식 문자가 탈바꿈 문자가 아닌 일반 문자가 되어서 원하는 대로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여러 줄에 걸쳐 있는 문장을 문자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양쪽 끝에 구분 문자를 넣어 문자열로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자열은 줄을 넘겨서 표현할 수 없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자열 뒤에 역수레시를 넣으면 다음 줄에서 문자열이 계속된다는 신호를 여겨서 다음 줄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제대로 인식했죠? 그런데 한 줄에 한 문장씩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줄을 넘기려는 부분에 세 줄 문자를 넣으면 되겠죠? 실행하면 원하는 대로 프린트합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31쪽에 있는 실습 1.5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옴표를 3개 이어붙여서 문자열을 구분하면 리턴키를 누를 때마다 세 줄을 자동으로 삽입해 줍니다. 특수문자 표시 없이도 줄넘김을 허용했고 줄을 넘기면서 세 줄 문자를 자동으로 삽입했습니다. 프린트 명령은 실행창에 프린트하는 형식을 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별로 기본값이 정해져 있고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셋 옵션과 엔드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 식을 쉼표로 구분하여 한 줄에 나란히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프린트 결과를 살펴보면 레드 문자열과 블루 문자열 사이에 빈칸이 하나 들어갔고요. 블루와 그린 사이에 빈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셋 옵션의 기본값이 빈칸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 옵션은 얼마든지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옵션을 바꾸는 방법은 셋을 지정하고요. 이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문자열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셋 옵션이 이 문자열로 지정이 되어 쉼표가 나오는 곳마다 이 문자열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엔드 옵션은 세 줄 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린트 명령을 실행하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한 줄을 띄었죠. 예를 들면 실행하면 한 줄을 저절로 띱니다. 1, 2, 3, 4와 5, 6, 7, 8 문자열을 프린트하면서 셋 옵션을 물결 문자 그리고 엔드 옵션을 이와 같은 문자열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실행하면 1, 2, 3, 4를 프린트하고 물결 문자를 프린트하고 다음 5, 6, 7, 8을 프린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콜론 한 줄 띄고 the end 그리고 한 줄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탁상용 계산기로 할 수 있는 산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로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산수용 수식을 세우는 구문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는 정수와 실수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수는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표현합니다. 인터프리터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5 그대로 잘 인식하고요.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도 잘 인식하고요. 0도 잘 인식하고요.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잘 인식하죠? 실수로 표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소수점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동소수점 방식입니다. 고정소수점 방식은 이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수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터프리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인식하죠?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도 되고요.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되고요.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은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를 따로 적는 표현 방식입니다. 수학에서는 이와 같이 기수, 기저, 지수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데요. 이 수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합니다. 이 수를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으로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요. 앞에 2.5를 적고요. 그 다음에 기저는 영문 2로 표현하고요. 그 뒤에 지수가 나란히 따라 나옵니다. 인터프리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2의 마이너스 9승 잘 인식하죠? 25의 2의 마이너스 10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으로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면 자동으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정수 타입은 영문인 인티저를 줄여서 int라고 부르고요. 실수 타입은 floating point number를 줄여서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수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을 세우는 데 쓰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목 구하기, 나머지, 거듭제곱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수식의 가운데 두고 결합하여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로 가서 이 연산자로 수식을 세우면서 이 연산자의 실행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기호가 가운데 오면 덧셈을 수행합니다. 마이너스 기호가 가운데 오면 뺄셈을 수행합니다. 별표 기호가 가운데 오면 곱셈을 수행합니다. 슬래시 기호가 가운데 오면 나눗셈을 수행합니다. 슬래시 기호 두 개를 이어붙인 연산자가 가운데 오면 앞수에서 뒷수를 나눈 몫을 내줍니다. 퍼센트 기호가 가운데 오면 앞수에서 뒷수를 나눈 나머지를 내줍니다. 별표를 연이어 붙인 기호는 거듭제곱 연산자로서 이 연산자가 가운데 오면 앞수를 뒷수번 곱한 계산 결과를 내줍니다. 즉 2의 경우에는 2의 8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기호를 앞에 붙여서 부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 앞에 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면 마이너스 5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5가 되고요. 한 번 더 붙이면 다시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다른 연산자가 2개 이상 섞여 있는 수식은 계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4의 경우에 덧셈을 먼저 계산하면 5가 되고요. 다음에 곱셈을 계산하면 20이 됩니다. 그런데 곱셈을 먼저 계산하는 경우에는 1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덧셈을 계산하면 14가 됩니다.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계산한 결과는 14입니다. 곱셈을 먼저 계산했네요. 미리 정해둔 순서대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더하기 빼기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목, 나머지가 우선순위가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부호 바꾸기 연산이 더 높고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는 거듭제곱 연산자입니다. 정해진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계산하고 싶은 부분을 괄호로 이렇게 둘러싸면 됩니다. 괄호로 둘러싼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를 계산하게 되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끼리도 계산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 연산자를 먼저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뺄셈을 먼저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 뺄셈을 하면 3이 되어 계산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5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뺄셈을 먼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연산자끼리도 덧셈과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 순서를 따질 필요가 없지만 뺄셈이나 나눗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 순서를 정해 두어야지 이와 같은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산자의 결합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듭제곱 연산자만 우결합이고 나머지 모든 연산자는 좌결합입니다. 즉 같은 우선순위를 가진 연산자가 2개 이상 나왔을 때 우결합 연산자는 오른쪽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요. 좌결합 연산자는 왼쪽 연산을 먼저 수행합니다. 이 경우 오른쪽 뺄셈을 먼저 수행하고 싶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계산하고 싶은 식을 괄호로 둘러싸서 결합 순서를 강제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39쪽과 40쪽에 있는 실습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는 셀 수 있는 만큼만 프로그램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수 타입의 수는 무한히 많이 있지만 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 메모리 한도 안에서 아무리 큰 수라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얼마나 큰 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인터프리터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2의 100승은 꽤 큰 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셀 수 없을 만큼 큰 수이죠. 이보다 훨씬 큰 수도 감당합니다. 더 큰 수도 처리할 수 있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수도 정수는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근사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곱하기 0.1 결과는 당연히 0.01이 돼야 되겠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0.01보다 조금 더 큰 수가 나왔죠. 약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오차는 왜 생길까요? 인터프리터가 우리도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계산을 왜 정확하게 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컴퓨터는 모든 수를 이진수로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수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수는 이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0.1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도 정확하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사치로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계산 오차가 생긴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수는 모두 이진수로 표현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수는 0과 1로만 구성된 수입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서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 11011을 이진수라고 하면 이진수의 자릿수별 크기를 10진수로 따져보면 각 자릿수별로 2의 거듭제곱으로 차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릿수는 2의 0승, 1의 크기를 갖고요. 그 다음 자릿수는 2의 1승, 2의 크기를 갖고요. 그 다음 자릿수는 2의 자승, 4의 크기를 갖고요. 그 다음 자릿수는 2의 3승, 8의 크기를 갖고요. 그 다음 자릿수는 2의 4승, 16의 크기를 갖고요. 그 다음 자릿수는 2의 5승, 32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각 자릿수의 1과 0에다가 그 자릿수의 크기를 곱해서 더하면 다음과 같이 110101에 해당하는 10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표와 같이 이진수를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해 놓고 10진수로 바꿔보면 하나도 빠뜨리는 10진수가 없습니다. 즉, 자연수는 모두 빠짐없이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수를 포함한 정수도 당연히 이진수로 모두 표현할 수 있죠. 소수점 위의 수는 모두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 소수점 아래 수도 모두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아래의 수는 비슷한 요령으로 10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 첫 자릿수는 10진수로 크기가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고 둘째 자릿수는 2의 마이너스 2승, 즉 4분의 1의 크기이고 셋째 자릿수는 2의 마이너스 3승, 즉 8분의 1의 크기이고 넷째 자릿수는 2의 마이너스 4승, 즉 16분의 1의 크기입니다. 자릿수별로 이진수를 곱해서 더하면 0.1011에 해당하는 10진수는 정확하게 0.687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진수로 만들 수 있는 소수점 아래 수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모두 나열해 보면 이 표와 같은데요. 각 이진수에 해당하는 10진수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일부 10진수는 정확하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진수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소수점 아래 10진수가 훨씬 많습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10진수 0.1조차 이진수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10진수 0.1에 해당하는 이진수를 찾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10진수 0.1과 일치하는 이진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10진수 0.1을 넘지 않는 가장 큰 10진수인 0.0625에 일치하는 이진수 0.0001에다가 소수점 아래 수를 적절히 추가하다 보면 언젠가 10진수 0.1에 가까운 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늘려가면서 0.1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625는 0.1보다 작으므로 바로 뒤에 1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0.09375가 되었습니다. 아직 0.1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소수점 아래 자리에 1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0.1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릿수 1 대신 0.1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0.1보다 큽니다. 이번에도 1 대신 0.1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0.1보다 작아졌습니다. 좀 더 큰 수를 찾아야 하므로 1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직 0.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1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1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낮은 자릿수 1 대신 0.1을 추가했습니다. 아직도 0.1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낮은 자릿수 1 대신 0.1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1보다 작아졌습니다. 자릿수를 늘려가면 갈수록 0.1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0.1로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릿수를 무한대로 늘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절한 자릿수에서 타협하여 근사하게 표현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실수를 다룰 때는 항상 이런 오차를 염두에 두고 주의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43쪽의 실습 1.10을 통해서 실수 계산 오차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타입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종류별로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문자열 타입은 str이라고 쓰는데 발음하기 힘드니 편의상 스트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타입은 int, 실수 타입은 float라고 부릅니다. 식의 계산값이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인터프리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이라고 쓰고 이어서 괄호 사이에 식을 넣어서 실행하면 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타입을 알려줍니다. 이 경우 스트링이죠. 이번에는 타입이 int이고요. 이번에는 타입이 float입니다. 이미 접해봐서 알고 있겠지만 플러스는 문자열 붙이기 연산자이기도 하면서 더하기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같은 연산자를 두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유는 계산을 하기 전에 양쪽 P연산자의 타입을 미리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검사한 타입이 둘 다 스트링 타입이면 문자열 붙이기를 하고 둘 다 int 또는 float 타입이면 덧셈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연산자를 두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산자를 중복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영어 용어로는 오버로딩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플러스의 양쪽 연산자가 모두 스트링 타입인 경우 이와 같이 문자열을 이어붙여 줍니다. 양쪽 연산자가 모두 int 타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수 덧셈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양쪽 연산자가 모두 float 타입인 경우 이와 같이 실수 덧셈을 수행합니다. 만약 둘 중 한쪽은 int 타입이고 다른 쪽은 float 타입인 경우 int 타입의 값을 float 타입으로 인터프리터가 스스로 바꿔서 실수 덧셈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스트링 타입이고 다른 쪽은 int 타입인 경우 문자열 붙이기를 해야 할지 덧셈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둘을 나란히 붙일 의도였다면 이와 같이 둘 다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을 문자열로 명시적으로 고쳐주는 대신 이와 같이 바꾸고 싶은 타입 이름을 제시하여 타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를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string, int, float 타입 모두 이와 같은 형식으로 타입 이름을 명시하여 상호 타입 변환이 가능합니다. string x는 정수 또는 실수 x를 문자열로 변환해주고 int x는 정수 문자열 또는 실수를 정수로 변환해주고 float x는 수 문자열 또는 정수를 실수로 변환해줍니다. 인터프리터로 가서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타입 변환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int 타입의 값이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됩니다. float 타입의 값도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수 문자열이 int 타입으로 변환됩니다. 음수 문자열도 int 타입으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실수 문자열은 int 타입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 문자열은 반드시 float를 써야 float 타입으로 변환됩니다. int 타입의 값은 float 타입으로 문제없이 변환됩니다. 잃어버릴 정보가 없지요. 그런데 float 타입의 값을 int 타입으로 변환하면 소수점 아래는 버립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책 46, 47쪽에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실습 문제를 풀면서 타입 변환과 이를 수식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시도했는데 오류 메시지를 늘어놓으며 비정상적으로 실행이 멈춰버리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류는 버그라고도 하는데요. 버그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컴퓨터 사용 일지에 벌레를 붙여 놓았는데요. 옛날 컴퓨터 탄생 초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중간에 멈추게 되어 원인을 살펴보니 벌레가 컴퓨터 안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벌레를 제거하면서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 오류를 버그라고 부르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벌레를 제거한다는 의미인 디버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문 오류와 실행 오류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무엇이 다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문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을 문법에 맞게 작성하지 않으면 실행도 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메시지에 신텍스 에러라고 명시되며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서 수정해야 합니다. 인터프리터로 가서 구문 오류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신텍스 에러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문법이 틀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문 오류입니다. 피연산자가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빠진 피연산자를 추가하고 실행해보면 구문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도 구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자열의 양쪽 구분 문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구분 문자를 일치시키면 정상 작동합니다. 다음은 실행 오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구문 오류 없이 문법 검사를 통과해야 바야흐로 실행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실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실행을 멈춥니다. 이를 실행 오류라고 하고 영어로는 런타임 에러라고 합니다. 실행 오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몇 가지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오류는 연산자와 비연산자의 타입이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행 오류입니다. 실행하니 타입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스트링은 스트링끼리만 붙일 수 있다고 메시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자열끼리 붙일 의도였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두 수를 더할 의도였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value error라고 하는 값 오류는 부적절한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행 오류입니다. 타입 변환의 대상이 되는 문자열이 정수 형태의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value error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니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영어로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나누기 0 오류는 계산 중에 0으로 나눈 시도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실행 오류입니다. 0으로 나눈 값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피해야 합니다. 실행해 보면 0으로 나누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식의 분모는 0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식을 세워야 합니다. 구문 오류는 상대적으로 찾기 쉬운 편이지만 실행 오류는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 이외에도 종류가 여럿 있고 다양한 실행 검사를 통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류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실제로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특히 대규모 소프트웨어에서는 오류가 완벽히 없다고 보장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프로그래머 자신이 아주 작은 부분부터 오류가 없도록 안전한 코딩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변수가 무엇이며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 활용하는지 또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 배운 식은 계산하여 그 결과를 내주고 바로 사라집니다. 기억해두고 나중에 쓰려면 이름을 붙여두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변수,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 이름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 등록하여 보관합니다. 네임스페이스에는 변수 이름과 값을 짝을 지어 묶어서 보관하는데 이를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바인딩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값 v는 메모리 어딘가 저장되어 있고 변수 이름 x는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키고 있어서 언제든지 네임스페이스를 뒤져서 변수에 바인딩된 값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식을 계산하고 그 값을 변수에 바인딩하는 프로그램 구조를 지정문, 영어로는 assignment라고 합니다. 등식 기호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식을, 왼쪽에는 변수 이름을 두고 식을 변수로 지정한다 라고 읽습니다. 지정문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가지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지정문의 왼쪽 x는 변수이고 오른쪽 3 더하기 4는 수식입니다. 이 지정문을 실행하면 3 더하기 4를 계산하여 결과값 7을 x에 바인딩하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합니다. 지정문을 실행한 후에 네임스페이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지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수식에 이미 지정해둔 x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을 네임스페이스에서 찾으면 7이므로 수식을 계산하여 얻은 결과값 9를 x에 바인딩하여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합니다.
바인딩은 등록한 순서대로 네임스페이스에 차례로 쌓이는데 네임스페이스에서 변수를 찾을 때는 등록한 역순으로 찾습니다. 즉, 이 경우 네임스페이스의 변수 X의 바인딩이 2개 존재하지만 등록한 역순으로 찾으므로 최근 바인딩한 9만 보입니다. 다음 지정문을 실행하면 새로운 바인딩이 또 추가 등록됩니다. 변수 X의 바인딩이 또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문은 실행할 때마다 네임스페이스에 새로운 바인딩을 추가합니다. 같은 이름의 변수 바인딩이 네임스페이스에 이미 있다면 그 바인딩은 새로 추가된 바인딩에 가려서 영원히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인터프리터로 확인해 볼까요? 이 지정문을 실행하면 변수의 x값은 7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지정문을 실행하고 변수 x의 값을 확인해 보면 추가 등록된 새 바인딩을 참조하므로 9입니다. x의 타입은 int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지정문을 실행한 다음 변수 x의 값을 확인해 보면 역시 새로 추가 등록된 새 바인딩을 참조합니다. 이젠 변수 x의 타입이 스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수에 바인딩되어 있는 값의 타입이 수시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수는 쓰기 전에 반드시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정해둔 적이 없는 변수를 언급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모르는 이름이라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변수 이름은 짓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문 소문자, 대문자, 숫자, 그리고 밑줄 문자의 조합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인터프리터에서 확인해 볼까요? 문자와 숫자의 조합, 소문자와 밑줄 문자의 조합, 소문자와 대문자의 조합, 모두 합법적인 변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수 장명은 중요합니다.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 값을 잘 대변하는 이름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읽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변수 이름을 짓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값의 특징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명사나 명사구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장명 규칙을 정하고 일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파이썬 커뮤니티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스타일 가이드에 가면 변수 명명 가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도큐멘테이션으로 가서 디벨로퍼스 가이드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아래 키 리소스를 클릭하면 코딩 스타일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PP8 스타일 가이드 for 파이썬 코드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이 중에 네이밍 컨벤션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이름을 붙이는 규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면 Function and Variable Names도 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로 볼까요? 네, 명명 규칙에 함수 및 변수 이름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함수는 곧 공부할 예정인데 함수 이름과 변수 이름은 명명 규칙이 동일합니다. 이 가이드를 보면 이름은 소문자여야 하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를 밑줄로 구분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밑줄 프로그래밍 이렇게 쓴 게 가이드를 충실히 따른 것이었네요. 코리아 퍼스트 이것도 이렇게 밑줄로 구분하니 가독성이 더 높아지네요. 믹스드 케이스 즉 대소문자를 섞어서 쓰는 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하라고 하네요. 그러니 수지 Q도 이렇게 쓰는 게 가이드를 따르는 게 되겠죠. 프로그램의 가독성 증진과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 파이썬 코딩 컨벤션을 지키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어떤 경우에 변수를 사용하면 좋을지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주율을 3.14로 놓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면적을 계산하여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하면 원의 면적을 계산하여 프린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같은 계산을 각 값마다 변수를 별도로 지정하여 수행해 보겠습니다. 원주율은 파이 변수에 지정하고 반지름은 레이디어스 변수에 지정하고
원의 면적 계산 결과는 에어리아 변수에 지정한 다음 에어리아 변수 값을 프린트합니다. 계산하는 데 사용한 값을 잘 대변하는 변수로 지정하니 프로그램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용한 원주율 파이 값은 근사치입니다. 원주율과 같이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수나 공식은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math라는 이름의 모듈로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파이썬 공식 사이트 문서로 가서 math 모듈 관련 문서를 찾아볼까요?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큐멘테이션 메뉴로 가서 파이썬 덕을 클릭합니다. 이 중에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클릭하면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나타납니다. 영문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한글로 보고 싶으면 여기 메뉴에서 한글 문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려가다 보면 숫자와 수학 모듈이 있고 이 중에서 math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math 모듈이 제공하고 있는 수학 함수와 상수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맨 하단으로 가면 상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원주율 파이 상수가 있습니다. 파이는 가능한 최대 정밀도의 원주율 값을 알고 있습니다. math.py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술하면 되는데요. 인터프리터로 이동하여 이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를 모른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네요. 라이브러리 모듈은 쓰기 전에 알려서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알리는 방식은 이와 같이 import라고 쓰고 이어서 원하는 모듈 이름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낮은 자릿수까지 원주율 값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import하면 math 모듈에 있는 함수와 상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앞에 소속 모듈 이름인 math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import하면 파이 앞에 소속 모듈 이름인 math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굳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별표로만 표시해도 됩니다. 똑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하면 math 모듈에 있는 파이 값을 사용했으므로 정밀도가 훨씬 높은 계산 결과를 얻었습니다. 방금 해본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창에서 한 줄씩 차례로 실행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파일에 저장해 두고 한꺼번에 실행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아이들 편집기로 원의 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열고 파일 메뉴에서 New 파일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생깁니다. 이 창이 편집창입니다. 이 편집창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창에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이와 같이 실행창과 편집창을 나란히 놓고 쓰면 좋습니다. 원의 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이 편집창에 작성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Save As를 클릭하면 창이 나타납니다.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할 폴더는 적당한 곳에 하나 만들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정리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강의하면서 사용할 폴더를 편의상 바탕화면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폴더 안에 이 파일을 저장하는데요. 파일 이름을 에어리아 서클로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은 뒤에 .py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여기 포맷이 나와 있죠? 이 파일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이썬 폴더가 생겼죠? 그 폴더 안에 파일도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하려면 Run 메뉴에서 Run 모듈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실행창에 실행 결과가 프린트 되었죠? 앞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편집창에서 작성하여 방금 했던 방식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열을 바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인풋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키보드 입력 문자열을 프로그램에 전달해 줍니다. 실행창으로 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다음 줄에서 커서가 깜빡이며 키보드 입력을 기다립니다. 키보드 입력을 하고 리턴 키를 누르면 입력이 완성됩니다. 받은 문자열을 바로 다음 줄에 보여주죠. 키보드로 받은 문자열을 사용하려면 이와 같이 변수에 지정해야 합니다. 키보드 입력을 하고 리턴 키를 누르면 입력받은 문자열이 변수 X에 지정됩니다.
변수 x에 지정된 문자열을 확인하면 입력한 문자열이 잘 전달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창에서 키보드로 받는 입력을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합니다. 앞서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계산하고 싶은 원의 반지름을 키보드로 입력하도록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5로 고정하는 대신 반지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7을 입력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키보드 입력은 문자열입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을 레이디어스 변수에 지정하고 받은 문자열로 제곱을 계산하려고 하니 타입이 맞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류를 없애려면 입력받은 문자열을 int 또는 float 타입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로트로 타입 변환을 하면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7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잘 작동합니다. 키보드 입력하는 지점에 어떤 입력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 메시지를 주면 프로그램 사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인풋의 괄호 사이에 보여줄 메시지를 문자열로 넣으면 됩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여기 빈칸이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사용자 입력과 메시지 사이에 빈칸을 넣어 서로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도 메시지와 함께 프린트하면 좋습니다. 반지름이 몇인 원의 면적은 몇입니다. 이렇게 프린트하도록 계산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는 9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9.0인 원의 면적은 254.4690049407732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좀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을까요? 계산 결과가 굉장히 정밀하게 나왔죠? 사용자 입장에서 원의 면적을 이 정도의 정밀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소수점 자릿수에서 반올림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를 사용하면 즉석에서 반올림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실수를 주면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한 정수를 내줍니다. 수학에서 반올림은 소수점 이하가 0.5 미만이면 버리고 0.5 이상이면 올립니다. 1.49는 소수점 아래가 0.5 미만이니 내려서 1이 됩니다. 1.5는 소수점 아래가 0.5 이상이니 올려서 2가 되었습니다. 2.5를 반올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5는 소수점 아래가 0.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2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 오차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 감내해야 합니다. 어차피 5는 중간수이니 내리든 올리든 사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2.51은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 확실해서 그런지 오차를 극복하고 올려서 3이 되었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하여 그 자릿수에서 반올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여기 자릿수를 2로 지정했으니 소수점 둘째 자리 아래에서 반올림해야 하니까 2.36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운드를 활용하여 적절한 자릿수에서 계산 결과를 반올림하는 연습은 실습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66, 67쪽에 있는 실습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지정문은 나열한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나열한 순서를 바꾸면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사례를 가지고 지정문의 실행 순서가 계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예를 보면 변수 x에 3을 지정하고 y에 7을 지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지정 순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변수에 들어있는 값 3과 7을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교환한 후에는 x변수가 7 값을 갖고 y변수가 3 값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x값을 y변수에 지정해야 하고 y값을 x변수에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y값을 x변수에 지정해 보겠습니다. 7이 x에 지정되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y변수에 지정해야 할 3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x값을 y변수에 먼저 지정해 볼까요? 이번에는 x변수에 지정해야 할 7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y값을 x에 먼저 지정하는 경우 실행해 보면 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지정문의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교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효과적으로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시 변수를 만들어 지정할 변수 값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x 변수의 y 값을 지정하기 전에 x 값을 변수 t에 잠시 보관해 둡니다. 그러면 t 변수가 x 값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 값을 x 변수에 지정하여 x 변수에는 y 값이 지정되었습니다. x의 이전 값은 변수 t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y 변수에는 t 값을 지정합니다. 이제 두 변수 값이 성공적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실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x 값을 t에 임시 보관해 두고 y 값을 x에 지정하고 임시 보관해 둔 x 값을 t에서 가져와 y 변수에 지정합니다.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기대한 대로 잘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파이썬 설계자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 변수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문에 변수를 쉼표로 구분하여 지정문을 한 줄에 작성하면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3은 변수 x에 7은 변수 y에 동시에 지정됩니다.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y 값은 x 변수에 x 값은 y 변수에 동시에 지정이 됩니다. 두 변수 값을 동시에 가져다가 지정하기 때문에 임시 변수 없이 성공적으로 교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 지정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한 대로 교환이 되었죠? 동시 지정을 하니 임시 변수 없이도 잘 교환되었습니다. 여러 변수에 동일한 값을 복수 지정하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면 변수 x, y, z에 모두 0이 지정됩니다. 미리 예약해두어 변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약어 또는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파이썬의 예약어를 모두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만나본 예약어가 하나 있습니다. import입니다.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약어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샵 기호가 나오면 그곳에서부터 그 줄의 끝까지 주석으로 처리합니다. 주석은 영어로 comment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라인 1, 2, 3은 모두 샵 기호로 시작했으니 주석이고요. 라인 6에 여기서부터 이 줄의 끝까지가 주석입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의 코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면서 무시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논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석을 달아두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인 1의 주석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2에서는 반지름의 입력을 표준 입력으로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라인 3에서는 원의 면적을 표준 출력에 프린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인 6은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나 특별히 기억해두어야 할 참고사항들은 주석으로 기록해두면 될 것입니다. 72쪽에 실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배운 변수에 대한 지적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지정문은 두 가지의 상반된 전혀 다른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지정문은 실행할 때마다 지정하는 변수를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합니다. 이미 네임스페이스에 바인딩이 존재하는 변수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기존에 있던 바인딩은 새 바인딩에 가려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변수에 어떤 타입의 값이 지정되어야 하는지 미리 정해두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네임스페이스 작동 방식을 동적 바인딩, 영어로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바나 C와 같이 완전히 상반된 네임스페이스 운영 방식인 정적 바인딩을 채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이해에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동적 바인딩과 반대되는 개념인 정적 바인딩도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태틱 바인딩이라고 하는 정적 바인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에 바인딩할 값의 타입을 사전에 정하여 네임스페이스를 구축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둔 타입이 아닌 다른 타입의 값을 실행 중에 그 변수에 지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같은 예를 가지고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사용할 변수는 미리 타입을 선언해야 합니다. X 변수를 int 타입으로 선언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인딩이 생깁니다.
이 바인딩에는 int 타입의 값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문을 실행하면 수식 3 더하기 4를 계산하여 결과값 7을 변수 x에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값을 네임스페이스의 x의 바인딩을 찾아 저장 보관합니다. 이 경우 저장하는 값이 int 타입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정문을 실행합니다. 우변식이 있는 x 변수를 네임스페이스 바인딩을 찾아 참고하여 계산하면 9가 되고 9를 변수 x에 지정하면 그 값을 네임스페이스의 x의 바인딩을 찾아 이전에 보관되어 있는 값 7을 지우고 그 자리에 9를 저장합니다. 이제 7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파이썬이 채용하고 있는 동적 바인딩과 좀 다르죠? 정적 바인딩의 경우 네임스페이스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정문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정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의 x 바인딩은 int 타입만 보관하기로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파이썬의 변수는 동적 바인딩을 채용하기 때문에 변수의 타입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이상 파이썬에서 채용하는 변수의 동적 바인딩과 C나 자바에서 채용하는 변수의 정적 바인딩의 차이점을 간단히